2004년 7월 19일 월요일 아침,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름 특유의 짙은 녹음이 도시를 싹 감싸고 있던 아주 평범한 하루였죠. 근데 오전 10시 49분, 이 도시의 고요함을 깨는 한 통의 9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몹시 다급하고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마크 해킹이라고 밝힌 20대의 청년이었죠. 그는 경찰에게 아내가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간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내가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전혀 닿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라진 아내의 이름은 로리 해킹. 당시 27살이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리는 원래 브라질 피라시카바 출신의 입양아였어요. 양부모님이었던 델마와 에랄도 소아레스 부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에 양어머니인 델마를 따라서 유타주 오렘으로 이사를 온 로리는요, 누구보다 밝고 반듯한 학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마크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요. 실종 당시엔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에서 주식 중개인의 유능한 조수로 일하고 있었죠.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완벽하게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부의 앞날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로리는 당시 임신 5주차였습니다. 결혼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첫 아이의 소식이었으니까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들 부부는 곧 아주 큰 이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 마크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흔히 UNC라고 부르는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죠. 미래의 의사 남편, 그리고 곧 태어날 첫 아이, 로리의 아파트에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날 이삿짐 상자들이 희망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아침에는 절로 콧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새 생명, 새로운 도시, 의사 남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던 그 아침에 그녀가 연기처럼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마크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로리는 평소처럼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숲이 우거진 큰 계곡 산책로, 메모리 그로브 쪽으로 조깅을 나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운동을 즐기던 그녀가 자주 찾던 익숙한 산책로였거든요. 경찰은 즉각 대규모 수색에 돌입했죠. 유능한 직장인, 임신 5주차의 예비 엄마, 그리고 곧 의대에 진학할 남편을 둔 아내. 이 완벽한 조건의 여성이 대낮에 산책로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이건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부부의 아파트와 수색 현장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서 남편 마크 해킹이 섰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을 보면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향해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달라.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울먹였죠. 심지어 마크는 뙤약볕 아래에서 아내를 찾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생수를 나눠주면서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애절하고 지극정성인 모습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로리를 찾기 위해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기 가족의 일처럼 전단지를 돌리면서 거리를 누볐습니다. 수색 초반에는 희망적인 소식도 잠깐 들려왔어요. 어떤 여성이 실종 당일 아침 메모리 그로브 근처에서 조깅하는 로리를 직접 봤다고 나선 겁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적어도 로리가 살아서 산책로까지는 무사히 갔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여성이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하면서 목격 증언을 돌연 철회해버린 거예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애타는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자원봉사자들은 비탈진 산과 계곡을 샅샅이 뒤졌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로리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각 경찰 수사팀의 시선은 산속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뒤질 때 수사팀은 산이 아닌 마크의 과거를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구멍의 시작은 바로 마크 해킹의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수사팀은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적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가 곧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합격했다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즉 UNC 의대의 입학처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죠. 근데 돌아온 대학 측의 답변은요,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마크 해킹이라는 이름의 지원자는 우리 학교에 없습니다. 합격은커녕 지원서조차 낸 적이 없는데요. 혹시 동명이인이나 시스템 착오가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의대 합격 통지서, 기숙사 배정, 타주로의 이사 계획. 이 모든 게 전부 마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완벽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마크가 다녔다는 유타 대학교로 시선을 돌렸죠. 의대에 갈 정도의 수재라던 마크 해킹. 하지만 확인된 그의 실제 학업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조차 하지 못했더라고요. 대부분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고 결국 성적 불량으로 학교에서 재적 처리를 당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실종돼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폭염 속을 헤매고 있는 마당에 가장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인생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이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대체 마크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시작했던 걸까요? 그 이면에는 마크 혼자만 끙끙 앓고 있던 집안의 엄청난 압박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마크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의사였고요. 그의 형제 중에 한 명 역시 능력 있는 의사, 다른 한 명은 번듯한 전기기술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만 모인 집안이었죠. 그 똑똑한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평범한 마크가 느꼈을 열등감,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은 짐작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는 가족들의 그 높은 기대치를 도저히 채울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똑바로 마주하는 대신 아주 화려한 가짜 인생을 연기하기로 선택해버린 거죠. 그가 가족과 특히 아내인 로리를 속이기 위해서 들인 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밥 먹다가 슬쩍 나 합격했어 라고 말로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유타 대학교의 성적표를 만들었고요. 심지어 UNC 의대 합격 통지서까지 진짜처럼 그럴싸하게 꾸며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대충 양식을 다운받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위조된 종이 쪼가리 몇 장, 그거 하나로 무려 수년 동안 아내와 양가 부모님을 아주 완벽하게 속여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거짓말의 모래성이라도 현실이라는 파도 한 번이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대형 증권사인 웰스파고에서 유능한 조수로 일하던 로리는 직업 특성상 아주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려면 집도 구해야 하고 대출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편의 정확한 합격 증명서나 재학 관련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로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요. 남편의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강하게 느낀 그녀는 결국 남편 몰래 의대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로리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참혹한 진실을 혼자서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임신 5주차의 몸으로 낯선 타지로 떠날 이삿짐을 싸면서 부풀어 있던 그녀의 꿈이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자신을 철저히 기만해왔다는 걸 알게 된 로리.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그 끔찍한 배신감과 절망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모든 거짓이 탄로나기 직전의 주말, 로리는 남편에게 짧은 메모 한 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7월 18일 일요일 밤, 로리가 마크에게 남긴 메모에는 남편의 모든 과거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참담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통해서 이 끔찍한 거짓말들 속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죠. 임신한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고 떠나려고 했던 그 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야 맞잖아요. 하지만 코너에 몰린 마크가 선택한 방식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부부의 아파트. 로리는 그날 밤 아마도 그 지독한 배신감과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크는 곤히 잠든 아내를 향해 조용히 22구경 권총을 겨눴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그것이 끝이었죠. 나중에 경찰이 부부의 침실을 조사했을 때 침대 헤드보드와 방 안 곳곳에는 참혹한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던 거죠.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동시에 살해한 마크.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서 증거부터 없애기 시작했어요. 로리의 시신을 아파트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에 둘둘 말았습니다. 한 여름밤에 후덥지근한 공기가 내려앉은 고요한 새벽. 그는 카펫으로 싼 아내의 시신을 들고 나가 근처 쓰레기장 수거함에 아주 무참히 내다버렸어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마치 진짜 폐기물을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마크가 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는 집에 오자마자 태연하게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샤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자신의 직장인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꾸며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내가 조깅을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서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의 치밀한 연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크가 911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실종됐다고 다급하게 연기를 했던 게 19일 오전 10시 49분이잖아요. 근데 그 실종 신고를 전화하기 직전 그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동네 가구점이었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매트리스를 갖다 버리고 새 매트리스를 사러 간 거예요. 당시 마크를 응대했던 가구점 점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아침 마크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고 심지어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는 매장을 쓱 둘러보더니 점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싼 매트리스가 뭐죠? 방금 전까지 아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 침대 프레임 위에 태연하게 가장 싼 새 매트리스를 사다 깔아놓고 그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연극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말아요. 자신의 학력 위조, 가짜 의대 합격증 같은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다 들통나고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벼랑 끝에 몰린 마크는 아주 기괴한 돌발 행동을 벌입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에 완전히 미쳐버린 남편을 연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사라진 직후에 그는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솔트레이크 시티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그는 정신감정을 위해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죠. 아마도 이 모든 게 경찰의 매서운 수사를 피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쳐서 그랬다,
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슬퍼하기는커녕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방어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을 하면서 철저하게 방어벽을 쳤거든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정신병원 병실 안. 그는 그곳에 숨으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원에 웅크리고 숨어버린 마크. 하지만 그를 찾아온 친형제들에게 그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고백을 털어놓게 돼요. 7월 24일이었습니다. 마크의 친형제인 스콧과 랜스가 정신병원으로 그를 찾아왔어요. 형들은 이미 마크의 학력 위조 사실과 거짓말들을 전해 듣고 아주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결국 외부와 단절된 그 좁은 병실 안에서 형들은 마크를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마크는 결국 친형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짓을 털어놓게 되죠. 사실 내가 로리를 죽였어. 총으로 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가장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입에서 나온 이 참혹한 자백. 그 순간 형제들이 느꼈을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와 배신감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죠. 결국 형들의 뼈아픈 제보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돌리게 됩니다. 로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장소는 맑은 공기가 있던 숲속의 산책로에서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로 옮겨졌죠. 당시 유타주의 여름은 섭씨 38도, 화씨로는 100도를 훌쩍 넘나드는 끔찍한 폭염이었어요. 그 뙤약볕 아래에 무려 3,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생활 쓰레기, 썩어가는 음식물, 온갖 오물들을 뿜어내는 그 지독한 악취. 게다가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유독가스 때문에 그곳은 맨몸으로는 단 1분도 서 있기 힘든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경찰 수사팀을 비롯해서 무려 1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매립지로 모여들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그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 수색대원들은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쓰레기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비가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푹 퍼올리면 사람들이 일일이 갈퀴와 맨손으로 그 썩은 쓰레기들을 헤집으면서 뒤졌어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악취의 구역질이 올라와도 그들은 결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와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한 남자가 무참히 버려버린 진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 지점이 뭔지 아시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40도에 육박하는 그 끔찍한 쓰레기장 악취 속에서 구역질을 하며 땅을 파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정작 아내를 쓰레기통에 버린 마크 해킹 본인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8월 2일에 경찰의 전격 체포가 되고 8월 9일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됩니다. 근데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유치장에 앉아 있었어요. 유명 변호사를 통해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짜면서 나중에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기까지 하죠. 자신의 아내와 아이는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를 해두고 자신은 그 시원한 곳에서 살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립지에서의 하루 이틀, 무려 60일, 피말리는 2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일 아침 8시 20분경이었어요.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던 탐지견 한 마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콜이라는 이름의 경찰견이었죠. 수색대원들이 다급하게 콜이 가리킨 곳의 쓰레기 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았던 흔적이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크가 범행에 사용했다던 바로 그 아파트의 카펫 조각. 그리고 그 안에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훼손되어 있던 로리의 유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일 동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부패를 해버린 탓에 가족들은 로리의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사면위원회는 이 잔인한 행위를 극단적인 비인도적 처사로 규정하고 마크를 가중처벌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로 삼게 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로리의 유해를 찾았다는 공식 발표를 해요. 가족들이 그나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툭 끊어져 버린 너무나도 잔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자신들의 예쁜 딸이 그리고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소중한 손주가 그 끔찍한 악취 속에서 2달이 넘게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대체 어떻게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로리의 시신을 찾으면서 마크 해킹의 살인죄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팩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철저히 도구처럼 쓰고 버린 남자. 이제 남은 건 법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죠. 시신은 찾았지만 유타주의 법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작 6년이라는 숫자였죠. 임신한 아내를 총으로 쏘고 시신을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1급 살인마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소 형량이 6년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당시 유타주의 법 체계는 부정기형이라는 독특한 형벌 제도가 있었거든요. 판사가 너는 딱 몇 년 살아라 라고 확정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에서 최대 종신형 이런 식으로 기간의 범위를 정해서 선고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법률상 1급 살인범이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최소 형량은 5년이었고요. 여기에 마크가 총기를 사용했다는 가중치 1년이 더해져서 법적으로 최소 6년에서 종신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이 나와버린 거예요. 2005년 6월 6일 솔트레이크 시티 법정에 무거운 나무문이 열리고 판사의 입에서 이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날 마크 해킹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죄 협상을 통해 자신의 1급 살인 혐의를 쿨하게 인정했어요. 근데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크의 아버지가 가족의 마지막 입장문이라며 마크가 직접 쓴 편지를 대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들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감옥은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세상에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지금 거짓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겉으로만 들으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철학적인 참회록 같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헛된 허영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쓰레기장에 버려놓고 마치 자신이 거짓말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비운의 지식인인 양 포장하는 이 기만적인 편지. 이 뻔뻔한 대독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법정을 나서는 로리의 어머니, 델마의 얼굴은 슬픔을 넘어 참담한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취재진 앞에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년이라는 최소 형량은 내 딸 로리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에 대한 끔찍한 모욕입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긴 이 말은 미국 전역으로 보도됐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운이 좋으면 고작 6년 뒤에 가석방으로 사람들이 걷는 거리를 버젓이 활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유타주 검사협회의 폴 보이드, 그리고 주 양형위원회의 사이스나 같은 전문가들조차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살인마에게 6년이라는 숫자가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이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 그리고 유가족의 눈물은 결국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그 견고한 법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 주의회가 움직였고요. 사건 발생 약 2년 뒤인 2006년 3월 20일, 유타주 하원 법안 102호가 공식적으로 서명이 된 거예요. 이 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로리의 법이었습니다. 1급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최소 15년을 의무적으로 복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의 근간을 아주 강력하게 뜯어고친 거예요. 한 여성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 한 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마크가 재판을 받은 건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이잖아요. 그럼 마크는 정말 이전의 법대로 6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던 걸까요? 천만다행으로 정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7월 유타주의 사면보호관찰위원회가 개입해서 이 분노에 찬 논란에 아주 묵직하고 단호한 마침표를 찍어버리거든요. 당시 위원장이었던 마이크는 가석방 관련 청문회에서 마크의 형량에 얽힌 가중처벌 요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집어냈습니다. 마크가 잠든 아내를 쏘고 나서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유가족이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눌 수 없게 만든 점. 그리고 자신이 죽여놓고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선의를 철저하게 기만한 점. 위원회는 이 모든 행위가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고 악랄하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크 해킹은 2035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조차 오를 수 없다. 즉 마크가 아무리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쓰고 모범수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년 동안은 절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위원장은 이 2035년이라는 연도조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날짜일 뿐 석방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아주 차갑게 덧붙였죠. 마크는 차갑고 무거운 교도소의 독방으로 향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로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용히 그녀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가족들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에서 해킹이라는 남편의 성을 아예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하면서 얻은 성이었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 로리를 끔찍한 쓰레기처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해킹이라는 성이 깊게 파여있던 그 텅 빈 자리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새겨넣게 되죠. 바로 포르투갈어로 작은 딸을 의미하는 필리냐였습니다. 원래 브라질 피라시카바 출신이었던 아버지 에랄도와 어머니 델마가 어린 로리를 입양해서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불렀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애틋한 애칭이었거든요. 살인마의 아내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는 소중한 작은 딸로 기억되길 바라는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결정이었죠.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마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2년 뒤인 2006년 6월, 유타주 교도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발각됩니다. 마크 해킹이 감옥 안에서 이른바 머더 옥션, 즉 살인마들의 물건을 거래하는 기괴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자기 물건을 팔아 넘기려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돼요. 자기가 감옥에서 보던 잡지, 교도소에서 쓴 일상적인 서류들, 종이에 자기 손을 직접 대고 그린 그림, 심지어 정성스럽게 한 자기 친필 사인까지 있었어요.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해서 얻은 그 악명 높은 유명세를 감옥 안에서 자기 용돈벌이 수단으로 뻔뻔하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교도소 측에 바로 발각이 돼서 판매를 제지당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거짓의 길을 멈추라 라며 철학자처럼 남겼던 참회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마크 해킹은 현재 거니슨에 위치한 유타주 중앙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2035년이 오기 전까지는, 아니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만든 끔찍한 거짓말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끝에 기억해야 할 이름은 결코 비겁한 살인마의 이름이 아닙니다.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려고 했던 당당하고 용감한 여성,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햇살로 남은 이름, 작은 딸 로리 필리냐.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